한글은 인류가 이룬 가장 뛰어난 지적 성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의 놀라운 발견은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세종대왕의 비밀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세종은 이건 정말 불가능해. 그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그는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스테판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고 지금은 명예교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문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그려진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림 같으면서도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한 그 기호들은 어린 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건 사람들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옛날 이집트의 문자란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문자의 세계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서재는 제게 보물창고나 다름없었죠. 로마자, 그리스 문자, 키릴 문자, 아랍 문자 등 다양한 문자 체계를 접하면서 저는 점점 더 문자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각 문자가 만들어진 배경과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의미들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학교 도서관에서 문자 관련 책들을 모조리 읽어내렸죠. 선생님들은 제가 너무 한 분야에만 몰두한다고 걱정하셨지만 저에겐 그저 즐거운 탐험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직접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많이 유치하고 실용성 없는 것들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문자 체계의 구조와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 전공을 선택하는 데는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언어학과 문자학이 제 운명이라고 확신했으며 제 열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다양한 언어와 문자 체계를 접하며 그 깊이를 더해갔죠. 문자의 역사와 구조, 그리고 그 문화적 배경을 파헤치는 일은 저에게 끝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부족 문자부터 동아시아의 한자 계열 문자까지 실로 다양한 문자 세계를 연구했습니다. 특히 저는 문자의 철학적, 과학적 측면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어떤 원리로 문자가 만들어졌는지, 그 문자가 해당 언어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 관심을 끈 것은 동아시아의 문자들이었습니다. 중국 한자의 복잡한 구조와 역사, 일본의 가나 문자의 단순함, 그리고 한글.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 느낀 그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군대 위생병으로 복무하던 중 미넨 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들을 관리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자를 보았습니다. 이건 뭐지? 너무 단순한데 동시에 너무나 체계적이네.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찾던 평생의 연구 주제를 드디어 발견했다는 것. 한글을 알게 된 후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글에 대해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에는 한국과 관련한 학과가 거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어를 전공하며 한국어를 독학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 자음과 모음의 구조,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철학적 의미들을 알아갈수록 점점 더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크게 감탄했어요. 특히 한글이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것을 넘어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점, 모음이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한다는 점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징이었습니다. 정말 놀랍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과학과 철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체계라고. 중국어의 한자, 일본어의 가나 문자와 비교해보니 한글의 우수성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자 체계지만 방대한 양 때문에 학습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해력을 갖추려면 최소 3,000자 이상의 한자를 알아야 한다고 해요. 이는 문맹률을 낮추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일본어의 경우 한자와 함께 히라가나, 가타카나라는 두 종류의 음절 문자를 사용하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복합적인 문자 체계는 일본어의 풍부한 표현력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학습자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일본어를 배울 때 이 세 가지 문자 체계를 동시에 익혀야 한다는 점은 큰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한글은 표음 문자면서도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학습과 사용의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 이는 다른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점이었습니다. 단 24개의 기본 자모만 익히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놀라워요. 이건 정말 혁명적이야. 문자의 과학성, 철학성,
실용성을 이렇게 완벽하게 결합한 문자는 처음이야. 한자가 각 글자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한글은 발음 원리를 시각화했습니다. 기역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는 한자의 상형 문자적 특성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과학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또한 한글은 한자나 일본어 가나 문자와 달리 자음과 모음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는 언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각 소리의 요소를 명확히 구분하기에 어떤 언어의 발음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는 한자나 가나 문자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글의 또 다른 강점은 그 확장성에 있습니다. 한자는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하는 반면 한글은 기존의 자모를 조합해 어떤 새로운 소리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는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새로운 용어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불어 한글의 제자 원리에 담긴 철학적 깊이도 놀라웠습니다. 음양오행의 원리를 문자 체계에 적용했다는 점은 한자의 우주관적 특성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보였어요. 저는 곧 한글 연구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한글 연구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한글 관련 자료들을 뒤적였고 도서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동료들은 제가 왜 이리 동양의 작은 나라의 문자에 빠져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글 연구를 위해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직접 연구해야겠다는 결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현대 한글의 한계점도 인식하게 되었어요. 컴퓨터 시스템에서 한글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현재 사용되는 한글, 자모의 수가 원래의 훈민정음에 비해 줄어든 점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저를 더욱 깊은 연구로 이끌었습니다. 한글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 한글이 가진 독특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고 동시에 그 잠재력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한글만의 독특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는 한국문학과 관련한 논문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O 그러던 어느 projeto 날 Juntos 한국어 Educar, que 관련 premia 세미나에 todas as 참석차 áreas. 한국에 왔다가 서울대학교에서 국어학을 가르치는 로버트 김 교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 중에 저는 훈민정음에 대해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것에 대해 처음 들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이요. 그게 뭔가요? 제가 강한 호기심을 내보이자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대왕의 한글을 창제할 당시 그 원리와 사용법을 상세히 설명한 해설서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간송 전영필 선생이 입수해 해방될 때까지 철저히 존재를 숨겨 빛을 보게 된 것이죠. 간송 선생은 6.25로 피난 갈 때도 이 해례본부터 챙기셨다 합니다. 그만큼 귀한 책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한글의 근원이 아닐까요? 그 문서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원본을 직접 보기는 어렵지만 1956년에 사진 촬영하여 이 영인본이 제작되었어요. 다만 해례본의 상당 부분이 한문으로 쓰여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중국어를 배운 것이 한글을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고전 중국어와 현대 중국어는 꽤 달랐고 거기에 한국식 한자어가 섞여 있어 해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글자를 만든 원리가 설명된 유일한 책, 훈민정음 해례본에 담긴 내용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단순히 발음 기관을 본따 만든 것이 아니라 음영오행과 하늘과 땅과 인간의 조화가 한글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글에는 우주론적 이진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완벽하게 디지털화된 온 우주가 담겨 있는 문자를 세계 최초로 창조하신 분이었습니다. 독일의 수학자인 라이프니츠가 0과 1로 된 이진법으로 컴퓨터의 아버지라 불린다면 그보다 250년 앞선 세종대왕은 컴퓨터의 큰아버지, 아니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럴 수가. 원래 자음이 17개였다고? 그리고 이 복잡한 글자들은 뭐지?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은 원래의 체계에 비하면 너무 한정적이고 단순화된 버전이라는 것을요. 원래의 한글 체계가 현재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여린 히읗, 여린 이응 같은 자음이 있었고 순경음 비읍, 순경음 미음 같은 복잡한 합자가 있었어요. 특히 눈기를 끈 것은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현재의 한글에는 없어졌지만 원래는 방점을 표기해 성조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야. 현재의 한글은 원래의 체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이 발견은 저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글의 잠재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이 원래의 체계를 어떻게 현대에 되살릴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 언어학과 정보 처리에 어떤 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의 만남은 제 연구,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한글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그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 평생의 과제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진진했던 것은 한글의 조합 원리에 대한 이해였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해례본의 한 구절을 읽다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초성, 중성, 종성을 각각 3개씩 조합할 수 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일단 이해하고 나니 그 잠재력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조합하면 1, 10, 100, 1000.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즉시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성 3개, 중성 3개, 종성 3개. 이를 모두 조합하면 16의 3승, 4750자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한글은 이론적으로 160만 개가 넘는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는 현재 사용되는 1170자의 한글은 물론이고 심지어 한자의 수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였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이야.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야. 이건 전 세계의 모든 언어,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이 발견은 제게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흥분을 안겨주었어요. 한글의 잠재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 체계를 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세계의 모든 언어, 심지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외계어까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언어학 연구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음성인식 기술이나 인공지능의 언어 처리 능력도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체계의 복원이 아니라 전 세계 언어학과 정보 기술의 혁명이 될 거야. 그러나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인식하게 되었어요. 160만 개가 넘는 글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기존의 컴퓨터 시스템으로는 이를 처리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체계를 복원하고 현대화하는 것이 제 평생의 과업이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한글의 진정한 모습, 그 무한한 잠재력을 세상에 보여주겠어. 이건 단순한 문자 연구가 아니야. 인류 문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날 밤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연구실에 나섰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계, 한글이 열어줄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하며 저는 깊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순간 마치 세종대왕의 미소가 별빛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글의 잠재력을 깨달은 후 저는 이를 현실화할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론적 연구만으로는 부족했죠. 실제로 160만 개가 넘는 한글 문자를 구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실리콘밸리로 향했습니다. 여기라면 분명 내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함께 실현시켜 줄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달랐어요.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기업과 연구소를 방문했지만 대부분은 한글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글이요? 아, 그 동그라미랑 막대기로 된 글자 말씀이시죠?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 그리고 그 잠재력을 설명하려 했지만 대부분은 흥미롭네요라는 말과 함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좌절감을 안고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글의 나라에서라면 분명 내 연구에 관심을 가질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서도 예상 밖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글요. 세종대왕이 만들어 주신 고마운 선물이죠. 그런데 한글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많은 한국인들이 한글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한글의 우수성이나 잠재력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학의 언어학과를 찾아가 봤지만 대부분은 전통적인 언어학 연구에만 관심이 있었고 제가 제안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글을 160만 자로 확장한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현재 쓰는 글자로도 충분한데 점점 더 낙담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연히 서울의 용산전자 상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좁은 사무실에서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한 젊은이를 만났어요. 이상하게도 그의 모니터에는 제가 본 적 없는 한글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한글을 연구하고 계신 건가요? 그는 놀란 듯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네,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외국인이네요. 한국말 엄청 잘하세요.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정이었습니다. 그는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혼자서 한글의 확장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눈에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연구를 현실화할 수 있는 열쇠를 마침내 찾았다는 것을. 비록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였지만 이제 진정한 의미의 한글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데이비드 씨, 우리 함께 한글의 잠재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어떨까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죠. 이제부터 진정한 한글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것을. 데이비드 정을 만난 후 우리는 즉시 새로운 한글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프로그래밍 실력과 제 언어학적 지식이 만나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160만 개가 넘는 한글 문자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죠. 교수님, 이렇게 많은 문자를 어떻게 입력 시스템에 구현해야 할까요? 데이비드의 질문에 저도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아이디어를 나누고 토론했어요. 때로는 의견 충돌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우리는 뜻밖의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젊은 대학생이 우리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자주 찾아왔어요. 그의 이름은 앤드류 리. 그는 훗날 한글과 컴퓨터를 창업하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선배님들, 정말 흥미로운 프로젝트예요. 제가 뭐라도 도울 일이 있을까요? 앤드류 리의 열정과 재능은 우리 프로젝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참여로 우리는 더욱 현실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금과 인력의 부족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는 혁신적이었지만 그만큼 필요한 자원도 막대했습니다. 안 돼요. 우리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데이비드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기업과 기관을 찾아다니며 후원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프로젝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거절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냈습니다. 부족한 자금은 개인 저축으로 메웠고 인력이 부족할 땐 밤을 새워 일했어요. 때로는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지만 한글의 무한한 가능성을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열정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거예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제 말에 데이비드와 앤드류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연구는 조금씩 진전을 보였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의 새로운 조합 원리를 구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도 설계했습니다. 매일 밤 우리의 작은 사무실은 한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외부의 지원은 부족했지만 우리의 꿈은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갔어요. 이제 우리는 한글 복원 프로젝트의 첫 번째 큰 산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함께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죠. 한글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정과 함께 시작한 한글 복원 프로젝트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처음에 부딪혔던 난관은 한글의 방대한 조합 가능성이었습니다. 19개 초성, 21개 중성, 27개 종성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11,172개의 글자를 모두 구현해야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앤드류 리의 한글과 컴퓨터가 11,172자를 구현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 너머에 있었어요. 지금 사용하는 11,172자를 넘어 163만 8,750자를 모두 시스템적으로 구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의 원래 의도대로 모든 가능한 조합의 글자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163만 8,750자를 모두 구현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글자 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각 글자의 형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것인지가 큰 과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글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연구 내내 우리를 따라다니는 질문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천재 한 명이 완성해낸 방대한 체계를 평범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문제는 이 방대한 수의 글자들을 컴퓨터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코딩 문제, 저장 공간 문제, 처리 속도 문제 등 기술적인 난관들이 산적해 있었죠. 163만 8,750자를 모두 저장하고 빠르게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난관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데에는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년, 20년, 그리고 마침내 30년이 지나고서야 우리는 목표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20년째 되던 해, 우리는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모듈화된 글자 생성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본 자모 요소들을 조합하여 모든 가능한 글자를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5년째 되던 해에는
글자 저장 및 처리를 위한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163만 8,750자를 모두 저장하면서도 빠르게 불러올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현했죠.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 시작 30년 만에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63만 8,750자를 모두 구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완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교수님, 데이비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역시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이 새로운 한글 시스템을 학계와 기술계에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글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준 새로운 장을 여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가능한 한글, 글자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회에서 발표를 마치며 한 말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마침내 세종대왕의 꿈을 현대 기술로 구현해냈습니다. 이제 한글은 그 어떤 문자 체계보다 풍부한 표현력을 가진 시스템으로 거듭났습니다. 물론 이 모든 글자들의 발음과 의미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언어학계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지만 우리는 그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들도 우리의 시스템이 가진 잠재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만든 보다 효율적인 한글 입력 시스템이 금방 상용화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 시스템을 실용화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어떻게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우선은 이 시스템의 가치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한글의 우수성과 그 안에 담긴 철학을 세계에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과 저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 철학적 깊이,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시스템의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했죠. 많은 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세계의 저명한 언어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 라이샤워와 페어뱅크 동양문화사에서 한글이 소개된 이후 많은 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언급했죠.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한글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인류의 위대한 지적 업적들 중 하나로서 자리를 차지할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총균세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칭송했습니다. 작가 존 맨은 그의 책 세상을 바꾼 문자 알파벳에서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문자가 없는 부족들에게 한글을 전파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가 새로운 언어를 표기하는데 매우 적합하다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스템이 완성되면 전 세계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미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한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훈민정음 헤레본에 대한 심층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헤레본에 담긴 세종대왕의 원래의 의도와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시스템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훈민정음 헤레본은 한글의 근원이자 정수입니다. 이를 더 깊이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한글의 진정한 잠재력을 완전히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며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63만 8,750자의 시스템의 소리까지 완벽히 매칭시키는 것이 다음 목표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소리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체계의 혁명이 아닙니다. 인류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도구입니다. 한글은 이제 세계를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그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시키는 그날까지 우리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 이야기는 한글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반백년 한글 연구를 해온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명예 교수인 마이클 스테판슨 교수님의 이야기를 각색해 재구성했습니다. 스테판슨 교수는 TV 프로그램 대한외국인이라는 프로그램에 스티브라는 이름으로 출연해 한국인보다 더 한국어를 잘 아는 외국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스테판슨 교수님은 1972년 미넨 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들을 관리하며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파견된 한국 근로자들에게서 한국의 정을 느끼고 운명처럼 한국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테판슨 교수는 이인직의 혈의 누로 석사 논문을 썼고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를 주인공으로 한 박범신 작가의 고산자를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스테판슨 교수는 1980년대부터 청계천, 세운상가를 뒤지며 한글 프로그램을 연구했고
한글과 컴퓨터 설립자 앤드류 리 등 초기 한글 개발팀과도 그때 연이 닿았습니다. 시정곤 카이스트 교수는 한국의 컴퓨터가 막 보급되던 시절부터 한글 코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한글 공학의 선구자라고 평했습니다. 2010년에는 한글과 컴퓨터 한국 문자의 비밀을 찾아서라는 연구서를 편찬했는데 여기에서 그는 한글 창제 원리에 입각해 만든 독창적인 한글 자판을 개발해 선보였습니다. 그는 한글이 첨단 IT 시대에 엄청난 잠재력이 빛날 수 있고 세종대왕은 디지털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한글은 첫소리와 가운데 소리, 끝소리가 합해 음절을 이루죠. 음절, 즉 다발 하나가 작은 우주입니다. 그는 한글이 자음과 모음 조합으로 400억 자나 만들 수 있고 한글이 AI 시대에 더 효율적으로 쓰이려면 컴퓨터 입력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음절별로 인식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따르면 400억 개 모두 따로 코딩에 입력해야 하지만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입각해 입력하면 훨씬 간단해진다고 합니다. 한글을 사랑하는 마이클 스테판슨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우리보다 한글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우주의 기운을 담은 작은 우주인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께 감사드리며 한글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연구해 오신 마이클 스테판슨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전해드린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가 다음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앞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